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의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진행을 맡은 최광규입니다. 뉴스픽 시간입니다. 세 분과 함께하죠. 늘 반가운 얼굴입니다. 이종태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아이고, 안녕하세요. 구독, 네. 좋아요, 알람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무슨 네. 로봇 같아? 늘 아웅다웅하지만 함께하는 차영석 팀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제가 오늘 얼굴이 좀 부었습니다. 시사인 차영석 기자입니다. 아니라고요. 안 그래요. 늘 이만해요. 아, 그래요?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마타리 윤원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그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는 5년간 집세 못 올림, 베를린의 실험이라는 주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만약에 서울에서요, 월세를 5년 동안 못 올리게 한다면, 이게 좀 상상이 잘 안 가는 일이긴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독일 베를린에서는 5년 동안 집세를 못 올린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차인석 팀장님. 독일 베를린시가 내년 1월부터 주택 임대료를 5년 동안 동결하는 이런 전례 없는 조치를 해서 네. 독일 전역에서도 이게 좀 이렇게 떠들썩하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뭐 도심의 그 세입자로 이렇게 유입되는 청년층 네. 이쪽에 이 주거 부담을 좀 대폭 줄이는데 좀 목적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렇군요. 어쨌든 오늘 그 얘기를 좀 약간 해보려고 합니다.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시죠. 10월 22일 날 베를린 시정부가 주택 임대료 동결을 담은 베를린시 주택 임대료 법안을 합의 통과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베를린 시의 그 지방 정부가 네. 3인당, 좌파당, 녹색당 이렇게 지금 연립정부 좀 구성하고 있는데 네. 이 법안은 이제 내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베를린 의회를 조만간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근데 이제 이 법안이 뭐냐면 2014년도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한 독일 그 베를린 시에 150만 채라고 해요. 그래서 법안 초안이 나온 게 6월 18일인데 네. 이때 이 초안을 발표한 6월 18일에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아서 앞으로 5년 동안 기존 세입자들에게 주택 임대료를 더 이상 인상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2014년에 이전에 지어진 주택에 한해서 그렇게 명시를 했고요. 네. 이런 그 임대료 동결 조치가 독일의 16개 주 가운데 이게 최초라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뭐 수도 비용이라든가 전기 요금, 난방 요금은 동결 대상은 아니고요. 네. 어쨌든 그렇고 그래도 집값이 내려가면, 그러니까 진짜 안 올리면. 임대료를 네.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살만하죠. 또 이제 2022년부터는 물가 상승률 대체로 한 1.3% 정도 예상한다는데 요 정도만 인상을 허용하고 임대인이 이제 그 주택을 개보수하거나 그런 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럴 경우에도 극히 제한된 수준만 인상을 하는 걸로 용인하는 걸로 하고 다만 2014년 이후에 건축된 주택에 대해서는 이 임대료 동결이 적용하지 않는 걸로. 예. 그렇군요. 임대료 이 동결 조치 말고 또 임대료 상한도 둔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임대 계약을 체결하면 네. 임대료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 1제곱미터당 뭐 9.8유로 이렇게 나왔던데 네. 만약에 임대인이 이걸 어기면 벌금이 50만 유로. 우와. 이게 우리 돈으로 6억 2천만 원이래요. 우와. 그러니까 임대료 조금 올리려다가 세상에. 대단한 벌금을 맞을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것도 201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이전에 지어진 주택의 기존 임차 계약 있잖아요. 이것도 이 상한선의 20% 이상은 부과할 수 없도록 이렇게 묶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20% 이상일 경우에는 세입자가 해당 관청에 신고해서 임대료를 인하할 수 있도록 그런 추가적인 법안도 내년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베를린 시에서 이제 이런 주택 관련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임대료 관리위원 이런 사람들 한 250명 가량 그 채용할 계획이라고 해요. 네. 근데 약간 제가 보니까 도대체 이게 어느 정도 상황이 그렇죠. 예. 이런 게 중요하죠. 예. 구체적인. 왜 이런 조치가 좀 나오게 됐는지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네. 일단 한국에 우리 이제 전세가 있는데 예. 전세가 이게
거의 없잖아요. 전 세계 유일한 예, 제도라고. 전세는 뭐 네. 없으니까 이제 다 월세인데 베를린 거주자의 한 85%가 세입자래요. 아, 세입자고 근데 이제 가령 제가 이제 이거 다른 여기 지금 여기 말고 다른 뉴스를 제가 한번 더 조사를 네. 한번 했더니 방 하나짜리 아파트 월세가 130만 원이 좀 넘는데요. 비싸네요. 우와. 그래가지고 2017년도에 그 조사 150개 도시에서 이 월세 주택 가격 네. 이걸 그 주택 가격을 이렇게 찾았더니 베를린이 1등이었대요. 아, 근데, 워낙 비싸고요. 네, 대체로 그 파리와 런던이 파리가 74위고 런던이 101위. 근데 베를린이 1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지금 베를린 왠지 기분엔 파리가 1등할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그러게요. 그래서 이 베를린 거주자의 근데 한 네. 85%가 세입자라고 하니까 그렇겠어요. 그렇게 그래서- 비싼데 어떻게 사겠어요? 네, 이 사람들의 그래서 보면 소득의 한 46%를 집세로 낸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래서 집값 내다가 진짜. 네. 아, 그래서 보면 베를린 임대료가 오랫동안 사실 유럽의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어. 싼 편이었는데 2008년 이후에 엄청 이렇게 치솟아서 매매값은 거의 3배, 오. 임대료는 2배 이렇게 올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군요. 특히 이제 집을 고친 집들 있잖아요. 개보수한 집들. 음. 이런 데들은 임대료가 한 4배 이상, 네. 4배가량 오르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나. 일단은 이 베를린 이제 국제도시로 이제 발돋움하면서, 네. 일단 전 세계 투자자들도 좀 많이 모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창업 열풍이 불면서 한 해에 베를린 인구가 한 4만 8천 명 정도가 이렇게 새로 유입된다고 해요. 근데 그러니 이제 막 가까이 뛰는 거고. 네, 근데 이제 보면 베를린이 현재 보면 370만 명 거주하고 있고 네. 한 해에 지금 매년 4만 명씩 늘어나고 있고 오. 그러니까 인구가 늘어나고 일단 그게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임대주택으로 오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젊은 사람들 네. 그럼 이제 도심에 살던 노인들이나 아이들을 둔 가족들이 점점 임대료가 올라가니까 그럼 이제 뻔한 현상 도시 외곽으로 이렇게 밀려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밀려나면서 임대료 문제가 이제 사회 문제를 좀 부상을 했고 네. 또 이제 왜 이렇게까지 그러면은 집값이 오르나? 일단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이제 그런데 보면 공공임대주택이 축소되는 현상들이 계속 이제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베를린 시 정부가 적자에 허덕이면서 2004년도에 6만 5천 채에 이르는 공공 아파트를 민간 업체에 팔았어요. 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임대료가 좀 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이 싼 공공 아파트를 사들인 이 부동산 임대 업체들이 건물을 수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건물을 수리하면서 그걸 이유로 해가지고 임대료를 올려받은 거죠. 이게 이제 그야말로 민영화의 폐해가 여기서도 일정하게도 보여지는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게 2015년에 이 베를린 당국에서 네. 임대료 상한제도 실시를 하기로 했었대요. 어. 그래가지고 지역 평균의 최대 10%까지만 집세를 올릴 수 있도록 사실 그런 제도까지도 시행을 했는데 이조차도 임대료 상승을 막질 못했던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거 시도를 좀 했는데도 안 하니 우리가 보기에는 유례없는 이런 그렇죠. 조치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조치에 따르면 이제 반응도 또 많이 다를 것 같아요. 각각 입장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임대를 하는 사람하고 세입자하고의 입장이 싹 나뉘게 되죠. 완전히 그렇죠. 다르죠. 세입자 같은 경우는 베를린 세입자 협의회가 있더라고요. 아, 그런 것도 네. 있어요. 이번 조치로 사회적 임대료 정책에 한 걸음 다가섰다. 그러니까 긍정적 반응이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임대료를 넘어서 네. 주거 복지 차원의 임대료 정책이 도입됐다. 이렇게 환영하는 뜻을 나타냈고, 근데 이제 임대업자들은 정반대 입장을 보이는 거죠. 베를린의 주택 시장의 미래는 암담하다. 그리고 그분들의 미래에 그렇죠. 조금 먹구름이 낀 거지 뭐 네. 또 안담하기까지. 임대료 동결이 네. 이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고 임시 방편일 뿐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 하는데 독일의 일간지 쥐트 도이체 짜이퉁 이런 일간지에서는 네. 사설에서 근데 이제 장기적으로는 신규 주택을 건설하거나 주택 투자가 감소되기 때문에 이 조치가 주택난을 더 심각하게 이렇게 부채질할 수 있다. 이런 또 사설을 이렇게 싣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좀 유례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영향을 나타낼지는 조금 두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또 하나 제가
이렇게 또 하나 더 네네. 말씀드리면 아까 이제 왜 공공주택을 베를린 시정부가 자기네 적자가 너무 커지니까 이걸 민간 업자한테 네. 이렇게 팔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런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자들이 갖고 있는 공공주택을 다시 사들이자 정부에서 아. 이런 움직임도 있고 그런 운동을 하자는 시민들의 제안도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25만 채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고. 예, 그래서 그거를 주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운동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언뜻 생각해도 25만 채를 만약에 다시 사들이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쵸. 돈이 그래서- 없어서 팔았는데. 네, 그러면은 그걸 사들이는데 한 47조 5천억, 그러니까 370억 유로가 필요하다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베를린 시가 지금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그렇게 사들일 경우에는 결국 그 부담이 다시 시민들한테 돌아간다. 이런 또 반론도 있고 그런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 서울도 이 주택 문제가 심각한데 독일의 지금 이 베를린 시도 이 주택 문제가 굉장히 좀 심각하구나. 그렇죠. 좀 알 수가 있죠.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조치가 취하게 되면 세입자들이 환영하지만 아까 이야기한 대로 임대업자들 같은 경우 이제 반발이 큰데 이게 이제 위헌 논란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쵸.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저도 이 뉴스를 딱 보고 나서 그게 근데 위헌이나 이런 게 안 걸릴까? 약간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그치, 지금 사유재산인데. 현재 이 임대료 동결 이 상한선 두는 이 법안이 독일 헌법재판소에 회부돼서 위헌 여부를 다투고 있대요.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분석 기사들이 또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5년 동안 동결하는 조치는 독일 헌재에서 합헌으로 약간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고요. 그 상한선에 아까 20% 제한 두는 거 있잖아요. 네네. 이런 규제는 위헌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그렇게 분석 기사가 나온다 하는데 근데 어쨌든 이거는 결과가 좀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실 주택 문제가 심각하니까 너무 심각하니까 이 정도의 조치를 베를린 시 정부 차원이나 이렇게 좀 내놓은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서울에서 이런 조치를 했다 하면 상상하기도 실문 힘드네. 1면, 2면, 3면, 4면 그렇죠? 임대 사업자분들이 이제 광화문으로 이제 쫙 나오셔서 아유 참 아무튼 어려운. 남의 나라 얘기지만 속이 시원한 뉴스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확실히 이게 주택 문제나 이런 거는 보면 토지나 주택 자체 숫자는 정해져 있고 거기에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숫자는 늘어나면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 임대료가 이렇게 정말 급상승하는 네. 문제가 생기면 이거를 시장에서의 정말 수요 공급의 논리만 이걸 맡겨놓기에는 어쨌든 거기에 누군가 살고 있어야 되고 인구가 많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까지 나타난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쨌든 베를린의 이 지금 5년 동안 임대료 동결 조치는 저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죠? 그렇죠. 오죽했으면 사실 저런 조치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분들은 이제 사실 여기 베를린 임대업자들의 논리는 되게 한국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겠죠? 그래, 네. 공급이 적어서 그렇다. 그렇죠. 그리고 또 앞으로 계속 공급을 늘리려면은 말하자면 임대 수익이라든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용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라는 그 독일 논리를 매체에서도 빼고 있는데 그런, 똑같은 네. 이야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죄사건에 대한 침해다. 또 이야기가 뭐 될 수도 있지만 네. 또 그와 동시에 자기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기 소득을 이거 물론 여기서 여기 기준은 없습니다. 그쵸. 없지만 일단 지나칠 정도로 단지 그 주거에 아까 일을 넣고 있다면 46%를 예, 예. 쓴다는 게. 자 이것도 일종의 사적 소유 침해 아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아무튼 독일 헌재가 어떤 판단을 할지 굉장히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 굉장히 헌법재판소 재판관 같은 이야기하시네요. 굉장히 법리적인 그 이야기로 탁탁 제가 뭐 정리하시니까. 법학을 공부한 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살짝 똑똑해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아까부터 볼펜으로 막 펜 이렇게 동그라미 치시고 중요한 거. 정말 다시 봅니다. 이종태 팀장이 말이 막히거나 그러면 네. 막 이 볼펜을 막 돌리고 막 이렇게 책상 치기도 하고 막 네. 이러는데 지금은 아주 아우, 정자세로, 그렇죠. 부동자세로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지금. 일목요연하게 네.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네. 사람이 참 변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비행기 탄 기분입니다. 다행입니다. 네. 어쨌건 이 독일에서 임대료를 5년 동안 올리지 못하게 한다는데요. 앞으로 또 어떻게 베를린시가 변화하게 될지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시도 내년 예산을 편성하는 거 보니까 공공주택을 늘리고 청년들하고 신혼부부들에게
그 어떤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 보면 이게 이제 어쨌건 대도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주택의 공공성 문제 지적하셨듯이 이런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제 다른 사회를 보면서 우리 사회를 좀 비춰보게 되는 하나의 또 거울이 되기도 하니까요. 베를린의 그렇죠. 또 딴 나라는 어떻게 그렇죠. 하나 이런. 네, 사례도 중요하니까 베를린 사례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이 집값이나 임대료 문제가 네. 사실 개발 독재 때부터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사실 서구 같은 경우에는 2000년대 들었어. 네. 문자 그대로 사실 굉장히 많은 돈이 풀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집값과 부동산 이 본격적인 사회 문제로 대두된 것 같은데 아, 사실 지금 부동산 문제는 이 글로벌 차원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나올지 음. 그중 하나의 해법을 베를린 시가 네. 한번 제시를 해본 셈인데 그렇죠. 아무튼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